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봄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 햇살을 받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식욕도 샘솟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단 하면 매콤한 국물에 따끈한 밥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인 국물을 자주 섭취하면 구강에 강한 자극을 줘서 잇몸을 상하게 하거나 치아 우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치아가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치아 건강을 잃게 된다면 임플란트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임플란트 치료를 하더라도 내 본연의 치아를 최대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기 치아를 이용한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오복 중 하나라는 소리인데요. 특히 구강 건강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의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노화나 질환 등으로 인해 치아가 빠져버리면 최후의 수단으로 임플란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자연 치아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CK치과병원 손재희 원장님을 모시고 자가치아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 방법과 건강하게 오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자가치아를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CK치과병원 손재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임플란트가 우리 자가치아를 대신해 줄 만큼 이제는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또 많이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임플란트 정확히 어떤 치료인 건가요? 임플란트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체에 해가 없는 타이타늄이라는 임플란트 재료가 사람의 턱뼈와 잘 붙는 현상을 이용해서 충치나 잇몸병, 사고 등으로 치아를 잃게 되었을 때 기능뿐만 아니라 미용까지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입니다. 네. 치아를 빼게 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치료법은 발치한 그 공간의 양쪽에 있는 치아를 삭제하고 크라운 브릿지로 보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또는 부분 틀니로 치료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모두 발치한 경우에는 완전 틀니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의 치료는 건강한 치아를 깎아야 되는 단점도 있고요. 또 틀니나 아무리 틀니를 또 잘 만들다 하더라도 많은 불편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연 치아를 깎지 않고 상실한 치아를 회복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틀니를 쓰시는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임플란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주변에 다른 건강한 치아에 추가적인 손실 없이 손실된 그 치아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종류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임플란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 방법들 중에는 지대주를 그 환자의 구강 구조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맞춤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또한 잇몸뼈의 조건이 좋지 못하여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에 뼈이식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또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를 발치한 후에 당일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의 요즘 말이 하는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것도 있고요. 자연 치아의 기능에 또한 근접한 내구성과 편리함이 있는 전체 임플란트라든지 오랫동안 틀니 사용으로 불편함이 많으신 분이나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 틀니 임플란트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임플란트 좋은 거야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사실 비용 문제를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다가 임플란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치아는 양옆 위아래 서로 이렇게 치아들이 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저작 기능에 서로 연관이 되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빠진 치아를 그대로 방치를 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치열이 변형이 오게 됩니다.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잇몸뼈에 또 흡수가 일어나며 장기적으로는 풍치를 유발하거나 잘 씹을 수 없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씹지 않는 쪽도 볼이 또 들어가서 안면도 조금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거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된다든지 뭐 등등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초기에 간단히 할 수 있는 치료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때 치아 전체 변형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도 더욱 많은 부담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치료를 미뤘을 경우 그에 연결돼서 발생되는 또 다른 건강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치료는 꼭 받아야겠는데 그럼 혹시 보험 적용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 그 급여 대상자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치아 일부가 없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플란트 적용 치아 개수는 어금니, 앞니 구분 없이 평생에 2개까지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잇몸에 2개를 식립을 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바람으로서는 아까도 나왔다시피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사용을 하면 그냥 하는 틀니보다는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무치아 환자에 있어서도 보험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치과 임플란트의 그 본인 부담금은 지금은 50% 정도 되며 그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30%까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전에 잇몸뼈 이식 등 부가적인 그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임플란트와 연결되는 보철물 제작 시에도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시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험 적용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 시에 참고해야겠고요. 자, 이 임플란트 치료는 환자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성장이 끝난 시기 이후부터 잇몸과 잇몸뼈 상태가 양호해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잇몸뼈에 직접 인공치근을 식립하기 때문에 성장이 끝나지 않는 경우, 특히 10대 아이들의 경우 같으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계속해서 뼈가 자라게 되면 임플란트 위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뒤틀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여성의 경우 만 16세, 남성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식립할 경우 그 성장 중인 턱뼈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8세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밀한 검사와 진단으로 성장 상태를 파악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0세 중반 이후에는 그 나이에 상관없이 임플란트가 가능하면 잇몸뼈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전신 질환이 있다면 꼼꼼하게 검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잇몸뼈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뼈이식 과정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신 질환, 특히나 고혈압 같은 경우 아스피린 등 혈소판 기능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아스피린은 혈액 덩어리를 막아서 혈관 내 순환을 돕는 작용을 하는데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발치 또는 임플란트 등 외과적 치료나 치주 치료를 할 경우에는 이게 또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복용 중지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원 시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나 질환에 대해서는 꼭 치과의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정밀 검사부터 세밀한 진단까지 먼저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요. 이 치아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발치한 치아 뿌리의 직경과 그 임플란트를 심는 직경이 비슷하다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간혹 그 큰 어금니처럼 뿌리의 폭이 너무 커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뿌리 하방에 특별하게 염증이나 이런 상태가 없는 경우 같으면 바로 식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잇몸뼈와 그 잇몸이 치유된 후에 임플란트 심는 것이 좋은데요. 임플란트는 치아의 위치 및 잇몸뼈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식립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뼈의 높이에 맞게 잘 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건강한 참견으로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임플란트 식립 후 뜨거운 음식을 피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예. 뜨거운 음식뿐만 아니라 뭐 너무 차가운 음식 뭐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되겠죠. 자연치아는 염증이 생기면 그 신경을 통해서 뭐 시리거나 쑤시는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치아에 균열이 가거나 파손이 되더라도 곧바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방치를 해서 염증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은 잇몸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술 직후에 뜨거운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런 작용을 해서 지혈이 또 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직후에는 조금 차가운 음식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좀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임플란트는 어금니나 큰 치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앞니도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보통 앞니 임플란트라고 하면 보철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치아의 형태, 신미성만을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니 임플란트의 핵심은 식립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앞니는 그 겉면의 뼈가 매우 얇기 때문에 치아가 상실하고 난 다음에 흡수가 빨리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족을 흡수 상태를 고려해서 정확한 그 위치, 그러니까 3차원 그 전후 좌우 상하 그 식립을 고려를 해서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만일 치아 흡수에 대비하지 않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면 치족을 흡수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그 금속이 잇몸에 검게 비치거나 외부로 노출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앞니 잇몸뼈는 형태까지 생각해서 재건을 해야 해서 여러 골 형성 술식을 복합적으로 뭐 사용해야 할 만큼 난이도가 높은 치료입니다. 따라서 비용과 기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전문 기술이 있는 곳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사고나 만성질환 때문에 치아를 모두 잃은 무치약 상태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가요? 예, 최근에는 그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서 모든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 틀니를 또 사용하시다가 불편해서 전악을 고정식으로 임플란트로 치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악 임플란트는 위턱, 아래턱 모두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약 상태에서 자연 치아와 유사한 고정식 치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상악 또는 하악의 임플란트에 그 인공치근 그 임플란트를 뭐 적게는 6개, 많게는 10개 이상 식립을 해서 네. 12개나 14개의 그 자연 치아의 개수만큼 치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치약 상태에 시술을 하는 전악 고정식 임플란트는 한 번에 그 모든 치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에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과 저작 기능 등을 자연 치아처럼 또 회복시켜줘야 하는 아주 또 어렵고 복잡한 치료법입니다. 고난도를 위하는 큰 시술인 만큼 방사선 사진과 CT, 모형 등으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올바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봤을 때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잇몸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잇몸뼈가 약할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아를 심기 전에 뼈 이식부터 진행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뼈 이식이 필요한가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 성공 여부는 잇몸과 잇몸뼈 상태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는 뼈 이식술을 보통 하기도 하는데요. 구강 내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특히 빼야 할 치아에 치주병으로 염증이 아주 있거나 뭐 고름 주머니가 있다면 이를 뺄 때 잇몸의 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한 지 또 오래되어서 치조골이 많이 흡수가 되고 임플란트를 심기에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뭐 길이가 짧다든지 폭이 좁다든지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과 동시에 뼈 이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경우에는 위턱에 잇몸뼈가 부족해서 그 상악동이라고 그 코 옆에 그 뼈 쪽에 공기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그쪽을 그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뼈를 이식할 때도 인공뼈를 쓰기도 하고 환자 자신의 뼈를 쓰기도 하고 종류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 차이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인공뼈와 자가뼈, 그다음에 조금 전 후에 설명드릴 치아를 이용한 그 치조골 이식술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임플란트 사용할 때 뼈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공뼈와 자신의 치아를 특수 처리를 해서 자가치아 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뼈도 크게 합성골, 이종골, 동종골 이렇게 세 종류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합성골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뼈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인공뼈의 한 종류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저자갑에 약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종골은 동물들을 이용해서 특히 소나 말 등 다른 종에서 얻어낸 뼈를 가지고 만드는데요. 유지력은 좋지만 아무래도 사람의 몸에 자연스럽게 또 흡수가 되지 않고 또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그러한 전염 등의 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동종골은 다른 사람의 뼈로 이제 치유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쪽은 마찬가지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바이러스 전염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단점들을 좀 회복하고자 자가치아를 이용한 그 치조골 뼈를 만들어서 자기 치아를 그러니까 가공을 해서 자기 뼈로 본인의 치아를 직접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몸에 이럴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 능력이 훨씬 뛰어나며 또한 감염이나 전염 등의 위험성을 또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치과치료 임플란트를 주제로 손재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치료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플란트 치료라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원장님, 정말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예,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그 임플란트 그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최소 2개월에서부터 4, 5개월, 많게는 6, 7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잇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발치 후에 잇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진단 결과 잇몸 건강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발치 후에 바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진단 결과 잇몸뼈가 손상이 심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제대로 인공 매식체 즉 임플란트가 교정될 수 없기 때문에 손상된 잇몸뼈에 뼈이식제를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가능한 잇몸뼈 상태를 만들어주는 부가적인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또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잇몸 상태에 따라서는 치조골을 이식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치조골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인가요? 첫 번째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 되겠고요. 두 번째 치아를 상실한 후에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그래서 이제 치조골이 흡수가 되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길이나 폭이 많이 좁아진 경우입니다. 네. 세 번째는 발치에 또한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경우에 임플란트와 발치를 하고 난 그 치조골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또한 치조골 이식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뼈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또는 네. 그 낮은 경우 이러한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잇몸뼈가 좀 괜찮은 상태여야지 치료 기간도 줄어드는 건데 보통 잇몸뼈가 건강하지 못한 경우를 잇몸뼈가 녹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잇몸뼈가 녹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선 가장 높은 확률로 잇몸뼈가 녹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아무래도 치아나 잇몸에 붙어 있는 플라그 또는 그 플라그가 더 이제 석회화가 돼서 우리 흔히 말하는 치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치석 때문입니다. 치트나 치석에서는 침의 산과 결합을 해서 독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붓기만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생기다 보면 계속되는 자극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고 그다음에 치조골 쪽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치조골이 이제 녹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내부 신경 조직은 물론이고 뼈까지 손상이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손상된 잇몸뼈는 스스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뼈가 재생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일단은 도와줘야 되게 됩니다. 잇몸뼈가 이게 연쇄적으로 녹게 되면 주변의 잇몸뼈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서 전체적인 얼굴 모양도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임플란트를 튼튼하게 지지해 줘야 하는데 이게 뭐 녹아내리거나 소실될 경우에 지지를 해주지 못해서 심어놓은 또 나중에 잇몸뼈도 임플란트도 뭐 지대주가 뭐 흔들리거나 아니 뭐 탈락해버리는 그런 부작용도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실제 사례가 좀 궁금한데요. 자가치아를 이용한 치조골 이식술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분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그 환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치주 질환으로 생긴 그 해당 부위의 치아를 보통은 예전에는 그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을 하죠. 그 치아를 버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당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경우에 뼈가 많이 부족을 해서 예전에는 뭐 인공뼈를 쓰든지 아니면은 환자 자신의 다른 부위에서 그 뼈를 채취를 해서 썼었습니다. 그러면 네. 또 그 뼈를 채취하기 위한 부가적인 또 수술이 필요도 네.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발치를 해서 폐기 처분을 했던 자기 치아를 이렇게 화학 처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적절하게 뼈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뼈 이식제가 요즘에는 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치아를 이용한 뼈 이식제는 아무래도 자기 신체의 일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환자한테 직접 적용을 하게 되면 잘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형성을 또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종골이나 동종골,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했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뭐 감염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작용들을 또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면역 반응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는 건 자기 치아를 이용한 뼈를 이제 환자 부위에 적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조골을 조금 끈끈한 형태로 이렇게 접착성이 있게끔 만들어서 이 사진에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심은 임플란트 주변 뼈가 얇아서 위쪽으로 임플란트가 살짝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렇게 꺼진 그 뼈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다 보면 나중에 보철물이 나왔을 때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잇몸이 꺼지니까 아무래도 입술도 조금 내려가서 예전과는 약간 다른 안모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조골 이식을 통해서 완벽한 잇몸 형태라든지 안모를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가치아의 이식 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먼저 3차원 그 CT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잇몸뼈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손상된 치아를 발치를 하고요. 이식할 환자의 치아를 발치한 후에 소독과 이물질 제거를 통해서 이제 파쇄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잇몸을 최소 절개를 해서 부족한 잇몸뼈를 대신해서 뼈이식을 한 후에 뼈이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 같은 것을 덮고 그다음에 잇몸을 단단하게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 잇몸과 이식한 뼈가 아무는 데까지는 뭐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뼈이식제가 잇몸뼈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임플란트를 이상적인 위치에 뭐 식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동시에 뼈이식을 하고 나서 적절한 그 치조골 상태라든지 잇몸뼈 그다음에 뭐 치연의 외형이라든지 안모 외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보철물을 형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본인의 치아를 이식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확실히 현저히 낮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자가치아 뼈 이식의 장점은 본인의 뼈를 채취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수술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환자 또한 이거는 환자 본인이나 뭐 가족들에게도 뭐 이식은 가능합니다. 또한 이게 장기적인 그 보관이 가능하고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또 치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감염이나 면역 반응 등의 위험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자가치아를 이식하고 나면 많이 아프지는 않나요? 자가치아 뼈 이식을 할 때는
뼈이식이라고 하면 뭐 생각하면 굉장히 아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마취제와 진통제가 잘 나와서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의 통증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마취가 풀린 후에도 뭐 큰 통증은 없는 편입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을 마친 뒤에 마취가 풀린 뒤에 진통증은 잔잔한 통증 등은 한 일주 정도 지나면 모두 사라지는 편입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냉찜질을 또 해주는 것들이 통증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부종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장님 또 하나의 질문이 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임플란트는 비용도 많이 들고 통증도 다시 겪기는 두렵거든요. 이 한 번 심은 임플란트 평생 사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장기간 여러 연구에 의하면 10년 이상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고요.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과 구강위생관리, 특히나 정기적인 검진이 장기적인 임플란트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사람은 잘 관리해서 평생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시술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꼭 내원을 하셔서 잇몸 치료 등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가치아를 이용한 치조골 이식술 임플란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번 씹은 임플란트가 문제없이 오래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 임플란트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플란트를 뽑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달라서 뭐 썩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이 염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싸고 있는 치조골이 손상이 된다든지 하는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을 때는 임플란트가 보내는 뭐 3가지 신호가 있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면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양치질을 할 때 발생하는 출혈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양치할 때 임플란트 주위에서 피가 나면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입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주위 잇몸 질환이 심해지면 임플란트 주위 잇몸이 부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름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임플란트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잇몸이 점차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급적인 빠른 시일 내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평소에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잇몸 건강을 위해서 일상에서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수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3분 이상 칫솔질을 하는 것, 네.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 꼭 스케일링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사이, 그러니까 치아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끼어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빼내 주시고, 또한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같은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건강한 임플란트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기본적인 수칙들인데 가끔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오히려 놓치기가 더 쉽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그 중요성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자나깨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임플란트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치아를 지키는 것인데요. 평소 나의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해서 건강한 미소와 건강한 삶을 유지하신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유익하고 자세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CK치과병원 손재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든 적당히 해야 건강이 오래 유지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양치질을 세게 하거나 잘못된 치실 방법은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인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과한 것도 또 너무 부족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 유지하시면서 건강한 일상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JCN 건강플러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